예, 반갑습니다. 앞선 9번의 강의를 잘 들으셨고, 이제 10번째 강의, 저는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의 박성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지금 우리 섬사회가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하는 섬사회를 어떻게 회복 가능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제 나름대로 고민들을 이 강의를 통해서 담았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변화하는 섬 사회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또 섬 정책 패러다임을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세 번째로 회복 가능한 섬 사회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변화하는 도서 사회를, 섬 사회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제 개인적으로 저는 섬에서 자랐고, 태어나고 자랐고, 지금도 섬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지금도 섬에서 살고 계시다 보니까 우리 섬사회가 지금 현재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섬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섬과 바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던 시기, 또 활용도가 높았던 시기였는데, 그에 비해서 조선시대에 와서는 공도와 해금 정책이 전개되면서 이제 섬은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공간으로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공간으로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갈수록 섬은 더 이렇게 개발의 변방이 되고 문제 지역으로 여겨졌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를 섬에서 나오고 중학교로 이렇게 목포로 와서 목포에 있는 학교에 다녔는데, 그때 친구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섬놈, 갯놈, 갯것 막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요. 굉장히 지금 들어보니까 굉장히 섬 사람들 비하하는 말들로 많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는 섬 자체가 굉장히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이 대상이 아니었고 굉장히 문제의 지역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시대는 어떤가요? 이제 바다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2000년대 들어와서 바다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미래의 보고 자원이 바다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지금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5가지로 그 가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영토가 중요합니다. 그 영토의 가치를, 또 해양 영토의 가치를 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해양 영토에 섬이 거점이 되고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하는 EEG라고 하는 주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범위 200캐리까지 범위를 설정하는 기준 자체가 섬을 통해서 기점으로 해서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섬을 둘러싼 갈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국제적으로 봤을 때 독도나 또 야오이다오라고 하는 센카쿠 열도라고 하는 일본과 중국 간의 갈등이 있는 그 섬들, 다 섬의 가치들을, 지정학적 가치들을 중요성을 인식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생태적 가치입니다. 생태적 가치라 함은 섬 자체는 독특한 자연 환경과 청정 해역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고립된 공간이다 보니까, 바다로 둘러싸이는 고립된 공간이다 보니까 그 자체에는 희귀한 동물들, 조류들, 어류들, 식생들이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문화적 가치입니다. 문화적 가치라 하면 섬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만의 이런 공동체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육지와 다르게 그 힘든 섬 사회를 이겨나기 위해서는 똘똘 뭉쳐서 이 바다의 환경을 이겨내기 위해서 공동체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고, 또 바다라는 또 자연이라는 것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민간신앙이나 민속 문화 같은 것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생활문화적 가치 중에서 해양 문명의 보유, 뭐 장보고 문화가 발전했다든가 그런 문화들은 다 이런 문화적 가치에서 나온 걸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은 이제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산업 경제적인 가치입니다. 섬 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바다 수산물, 수산 자원만 풍부할 걸로 여겨지지만 수산 자원뿐만 아니라 이런 농업 자체도 섬에서는 굉장히 발달됐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 각광받고 있는 바다와 갯벌을 이용한 자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해저와 해양에 풍부한 자원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나오는 광물 같은 것들을 생산하는 그런 가치들이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주적 가치입니다. 정주적 가치라 하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입니다. 바다, 들, 산이 공존하는 작은 육지가 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섬은 거주 가능한 공간이고 또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무인도가 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되는 우리 의무와 책무가 국가적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지정학적 가치, 생태적 가치, 문화적 가치, 산업 경제적 가치, 또 정주적 가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섬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서 차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우리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 또 섬의 개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섬은 3,352개가 있다고 행안부에서 2018년 12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재미있는 것은 행안부 외에 국토부나 또 그 통계청이나 이런 부처 중에 환경부나 그런 부처에서 발표하는 통계 자료가, 섬에 대한 통계 자료가 다 틀립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섬에 대한 정의가 정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을 섬으로 볼 것인가, 그런 것들이 정립되지 않고 국가적으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섬에 대한 개수를 정확하게 추계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유인도서는 정확하게 추계가 됩니다. 465개,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465개가 전국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인도는 2,887개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한국수산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것은 우리나라 무인도 섬이 한 1억 개가 있다고 발표한 적도 있어요. 그건 조그맣게 조그맣게 드러나는 바다에 있는 돌들 자체도 섬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추계를 해버린 거거든요. 그처럼 아직 기준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무인도에 대한 기준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통계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발표한 주제는 이제 무인도보다는 유인도를 주로 하다 보니까 유인도에 대한 얘기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섬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지자체는, 광역 지자체는 전라남도입니다. 전국에 465개 중에서 유인도가 거의 58.5%, 272개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남입니다. 경남이 77개입니다. 그리고 이 섬의 유인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라고 추계를 했을 때 약 83만 명 정도가 이렇게 섬에 살고 있다라고 행안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유인도소 수는 전남이 가장 많지만 인구적인 측면에서는
경남이 더 많습니다. 경남이 33만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전남이 17만 정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전체에 경남이 한 40% 정도 차지하고 전남이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방금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섬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지금 행안부에서는 인구수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지만, 사실 이 통계상에서는, 경남에 있는 통계상에서는 예를 들어서 거제시도 지금 현재 섬으로 추계돼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섬의 인구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맞지 않는 거죠. 거제라는 섬 자체는 예전에는 섬이었지만 지금은 연륙 연도가 다 돼서 더 이상 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섬 인구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영도 있죠. 부산에 지금 섬 자체가 섬이 몇 개 없거든요. 3개밖에 없다고 추계 나오는데, 영도도 섬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영도대교가, 영도다리가 지금 개설된 데가 거의 한 7, 80년 정도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섬으로서 통계를 잡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그렇게 이런 인구들을 이렇게 많이 행안부에서 추계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을 받기 위한 하나의 구실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리가 연결된 섬들을 다 빼고 난 다음에 과연 얼마 정도 있을까 봤더니 한 30만 정도밖에 실제 섬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전 국민의 5천만 명 인구 중에는 30만밖에 아니다 보니까 이 섬 사람들의 그런 말을, 이렇게 섬 사람들의 그 의견을 제시하는 루트 자체가 굉장히 제한되고, 또한 정치적인 관심이 적습니다. 결국은 정치 시스템화에서 이 사회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표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정치인들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간에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신들의 표를 많이 받기 때문에 섬에서는 그다지 사람 많이 살지 않기 때문에 정책의 후순위로서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섬에 대한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학자들이 많이 얘기하지만 저는 섬에 대한 물리적 특징을 몇 가지 보고 싶습니다. 3가지 정도 봤는데요. 먼저 환해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다로 둘러싸이는 공간이란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격절성, 육지와 떨어져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협소성이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육지보다는 작은 공간, 정주 공간이 작은 공간으로서 여겨집니다. 이러한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섬에 살기 굉장히 불리한 구조 조건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정주 여건과 생산 기반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섬에는 학교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갈수록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는 거의 없고요. 초등학교도 이제는 거의 폐교가 되는 게 많습니다. 교육, 문화, 의료시설, 특히 병원 같은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공간이죠. 그런 것들에 제반 여러 가지 생활 환경 자체가 여건이 취약하다 보니까 굉장히 섬 사람들이 살기 힘들고, 또 외부 육지 사람들이 다시 섬에서 살기 위한 조건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생산 기반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겁니다. 생산 기반 이꼴 경제적인 건데, 지금 사회는, 우리나라 사회도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돈을 벌기 위해 사람들이 직장을 얻기 위해서 이주를 하는데, 섬에서는 생산 기반이 취약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소득원이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섬 사람들, 또 자식이 태어나면 다들 도해지로 보내고 서울로, 수도권으로 가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또 두 번째로 봤을 때 이런 격절성, 이런 특징에서 나타나듯이 해상교통이 굉장히 불안전합니다. 저번 주에 굉장히 눈이 많이 왔었는데요. 눈이 한 3, 4일 정도 계속 왔는데, 그때는 이런 해상교통이 마비가 됩니다. 거의 기상조건에 따라서, 안개 등에 따라서, 바람에 따라서, 태풍, 그런 요인들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밖으로 육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선박에 따라서 틀리기도 하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운송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우리 대중교통이라고 할 수 있는 버스나 뭐 KTX 그 요금보다 몇 배, 3배 이상이 더 비싼 게 선박 요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섬으로서 이동하는 것 자체에 부담감이 많이 듭니다. 물론 섬 사람들에게는 국가에서 보조를 해서 어느 정도 저렴한 비용으로 이동할 수 있겠지만 일반 국민들이 섬의 주소지를 둡지 않은 일반 국민들이 섬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운송비 또 비용이 많이 듭니다. 또 세 번째로 인구 감소와 인구 구조 변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인구 감소라 하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령화 문제가 어느 정도냐면 추계를 해봤더니 우리 전국에 있는 전체 고령화율보다 거의 3배 정도 높다라고 보면 섬 사회가 얼마나 고령화 있는지 가장 섬에서 청년회장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60대 이상, 70대 가까운 분들이 청년회장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젊은 층들이 다 외부로 나가는 현상들, 교육기관이 부재하기 때문에 나가기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해양 환경 변화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외부 충격에 민감합니다. 재난재해가 발생하면 그걸 대응하기 위한 체계가 굉장히 불안한 게 지금 섬 사회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불리한 조건 외에 또 유리한 조건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수산자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섬 자체가 수산자원의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수산자원이 많이 생산된다. 생물의 생산성이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물의 문화다양성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희귀생물이나 독특한 문화가 존재한다거나 공동체성이 우수하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또 해양 경관자원이 우수합니다. 고립되어 있는 공간, 바다로 고립되어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개발의 후순위에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 개발 자체가 안 된 공간들, 해양 경관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해양 관광 자원으로서 활용 가치가 큽니다. 우리 국민들의 인식 조사를 해보게 되면 섬 자체는 해양 관광 자원으로서 굉장히 크다라는 게 90% 이상은 그 조사 결과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자, 급격하게 변화하는 섬 사회에 대해서 제가 한 6가지 정도의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구가 감소한다거나 기후변화가 있거나 연륙연도 건설이거나 다도의 해체, 바다경제국 확대, 해역의 재편 이런 것들이 작용이 돼서 섬다움의 섬 정체성이 혼돈하게 되고 또 무인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섬 지역의 인구 감소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유인도가 492개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2018년도는 465개 이렇게 감소를 해버렸습니다. 거의 30개 정도의 섬들이 무인도가 됐습니다. 한국지방행정정부원이 2016년도에 추계를 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50년 이후에 섬의 인구는 지금 현재 30%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다. 특히 10인 미만의 도서는 78%가 감소한다. 거의 대부분 무인도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재작년도에 해수부 사업을 하면서 10인 미만 도서의 사람들의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전에 10인 미만의 도서가 10인 미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섬들 자체가 거의 447개 정도가 됐는데요. 근데 재작년에 2019년도 3월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7개로 거의 20여 개가 줄어들었습니다. 그처럼 이렇게 섬에서 무인도화 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인구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현상이 보입니다.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도시보다 빠르고 비율이 높아지면서 마을이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마을 기능 자체가. 관리 비용이 부담이 국가적으로 큽니다. 국가는 거기에 한두 명이 살아도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여를 해서 그 섬을 유지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러한 관리 비용이 부담이 크게 됩니다. 자, 섬 지역의 인구 소멸 전망을 또 KMI라고 하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이렇게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른 섬지역, 어촌지역, 농촌지역, 도시지역, 도시어촌지역, 도시지역 이렇게 구분했을 때 가장 인구 소멸이 예상되는 공간이 섬지역입니다. 이게 1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제 인구 소멸이 좀 덜 된다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도시 지역이라고 1.208이 되고, 그 외의 지역도 조금씩 소멸 위험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심한 게 섬 지역입니다. 0.234. 앞으로 문제가 심각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무인도로 그냥 내버리면 어떠냐, 무슨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데, 무인도가 된다, 인구 소멸이 된다, 그 뜻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바다 공간이 축소된다는 의미하고 같습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게 충남 쪽에 있는 도서지역의 해상인데요. 거기서 그 녹색으로 체크를 한 부분 자체가 해양 어장을 이용하는 곳이고, 섬 외의 지역들은 거의 그런 것들이 없죠. 섬을 위시로 한 어장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역의 이용 밀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처럼 무인도가 되어버리면 사람들이 더 이상 해역 자체를 이용을 덜하게 됩니다. 이용이 제약되면 수산자원의 이용도 축소가 되죠. 어업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해역의 공동화 문제가 생깁니다. 육지에서만 공동화 현상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해역에서 자체에서 공동화 문제가 생기는데요. 공동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해양 안보나 불법 행위 감시, 또 해양 사고에 대한 대처가 신속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섬에서 사람이 살고 있으면 앞에 무슨 선박 사고가 났을 때 바로바로 신고를 해서 대처를 할 수 있지만, 이런 기능들이 상실되다 보니까 국가가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부담이 셉니다. 사실 섬에서 살고 있으면서 섬 사람들이 국가의 사무를 대행해주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기후변화 문제입니다. 기후변화 문제. 굉장히 심각한데요. 지금 그 말의 해수면 상승률을 보겠습니다. 지금 지구 전체가 온난화가 지금 굉장히 심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해수면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시작해서 2080년까지 추계를 했더니 거의 동해안 지역은 높게 하는 것은 8m 정도가 더 이렇게 상승을 해버린다라고 지금 추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2100년도 우리나라 침수 예상 지역을 보게 되면 해안 지방에 있는 곳들은 많은 곳들이 침수가 할 것이다. 또 그 중에 위험한 것은 섬 지역에 있는 곳들이 굉장히 이런 그 해수면 상승에 따른 피해가 많이 침수가 많이 될 것이다. 그런 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또 태풍과 해일에 대한 빈도가 굉장히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태풍의 경로들은요, 대부분 섬을 끼고 돕니다. 서해안 쪽 아니면 남해안 쪽으로 섬을 끼면서 태풍 경로가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서섬 지역은 재난재해 대응 능력이 굉장히 취약한 구조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섬 사람들이 더 나가게 되고 또 굉장히 피해돼서 많이 받다 보니까 소득원이 감소하게 되고 무인도화가 진행되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해양 환경 중에서 중요한 게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이런 해양 쓰레기 때문에 그 미세 플라스틱이 생선에 수산물에 인체 수산물에 들어가서 사람들까지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연륙연도교 개통입니다. 다리가 놓여지고 많이 있습니다. 섬과 섬을 잇는 다리, 섬과 육지를 잇는 다리가 놓여지고 있습니다. 2009년도, 지금부터 10년 전이죠. 전국에 44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111개, 거의 2.5배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륙연도교 개통은요, 섬에 다리가 논다는 것은 섬 주민들의 삶과 섬의 경제적 여건 및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외부와 이동수단이 선박이 아니다. 더 이상 선박이 아니라 차량으로 변화되는 교통의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과연 좋은 것인가? 라는 것은 한번 고민을 해야 됩니다. 몇 년 전에 나온 신문입니다.
다리가 놓이니 인심이 끊기는구나라는 그 타이틀, 조금 자극적인 타이틀인데요. 다들 좋을 것만 같았던 것이 더 이상은 좋아지지 않는다. 한번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다리를 통해 섬으로 들어온 여행자는 당일치기로 잠깐 머물다가 다시 섬을 빠져나갔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남은 것은 매연과 쓰레기, 그리고 부쩍 오른 땅값뿐이었다. 주민들이 도시의 마트로 장을 보러 다니기 시작하면서 섬 내 작은 가게들은 문을 닫기도 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섬에 다리가 놓게 되면 더 이상 도서개발 촉진법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예산 투자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연륙교가, 연도교가 이렇게 건설이 되게 되면 섬 사람들의 인식체계가 변하게 됩니다. 정체성이 변하게 됩니다. 과거에 여기 있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도표를 제가 하나 그렸는데요. 이게 일본에서 90년도에 이렇게 연륙연도교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나타내는 건데, 조사 결과인데요. 다리가 녹기 전에는 섬 사람들이 섬에 대한 인식, 바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리가 놓게 되게 되면 섬 사람들은 육지 의존적인 삶을 강하게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섬과 바다에 대한 내용들 인식하는 체계가 줄어들고 육지에 대한 생각들이 더 이렇게 증대하게 됩니다. 변하는 섬, 그 섬 사람들은 그러면서 정체성을 잃어가게 되고 혼동을 겪게 됩니다. 다음은 다도의 해체. 다도의 해체라는 것 자체는 과거에는 그 섬과, 큰 섬과 작은 섬과 관계 속에서 이렇게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거래가 형성됐지만 지금은 항포구, 큰 항구에 있는, 도시 항구에 있는 그쪽으로 많은 경제권이 편제가 되면서 의존도가 갈수록 내륙 쪽으로 이루어지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흑산도에 있는 사람들은 흑산도 경제권을 많이 가지고 생활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만제도에 있거나 가고도에 있는 분들이 다들 목포로 나와서 모든 경제활동이며 모든 걸 하잖아요. 더 이상 대흑산도로 가는 큰 섬 자체는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섬으로밖에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 경작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기름업이 비약적인 발달이 되면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바다를 인간이 제어하고 경작하는 공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과거에는 수천 년 동안의 수렵 채취가 이렇게 기본이었었지만 지금은 바다를 경작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 옆에 우측에 보면은 여기 지금 수산 이렇게 양식이 어느 정도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역 자체가 재편,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양 영토 분쟁이 있고 어업권을 둘러싼 해양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 간의 성을 중심으로 한 영토 분쟁이 있고요. 또 최근에 작년도에는 진도와 해남 사이에 이렇게 해역 갈등이 심각했거든요. 서로 어업권을 둘러싼 해역 갈등이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정책들은, 섬 정책들은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섬 발전 관련해서 기본 법률들이 있는데요. 일반법과 개별법이 있습니다. 일반법은 유인도서법과 무인도서법으로 나눠지는데 유인도서법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도서개발 촉진법입니다. 최근에 작년 12월 달에 섬발전 촉진법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무인도서법은 무인도서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무인도를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해양수산부가 중부처입니다. 그리고 개별법으로 해서 서해오도 지원 특별법이 있고요. 또 독도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각각의 부처들은 해수 분야, 행안 분야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유인도를 관여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섬발전 촉진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섬의 생산 소득 및 생활 기반 시설의 정비 확충으로써 결국 섬 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증대하고 복지를 향상시켜서 더 이상 무인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었습니다.
1986년도에 제정됐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런 유사한 법이 이도지능법이 있는데, 일본은 1952년도에 이 법이 제정되고, 우리나라는 30년 이후에 1986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이 섬에 대한, 도서에 대한 범위를 지정하게 되는데, 재밌는 것은 제주 특별자치도라고 하는 본도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대상이 되는 섬 자체는 10인 이상 인구가 상시 거주하는 도서, 10인 미만의 도서는 여기 섬발전촉진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연결돼서 10년이 경과가 돼버리면 개발 대상 도서에서 제외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섬 정책의 패러다임을 보겠습과 60년대, 70년대에는 거의 섬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었다고 했죠. 개발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전혀 섬과 관련된 정책 자체가 없었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1986년도에 도서개발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도 큰 섬을 위시로 모두를 중심해서 거점 개발을 하게 됩니다. 90년대 들어서는 사람들의 생활 환경과 이런 정주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사업이 전개되고, 2000년대 들어서는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해양 관광에 포커스를 맞춰서 섬에 대한 개발 전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2010년대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무인도가 많이 진행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섬 사람들에게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이때부터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까지 3차에 걸쳐서 지금은 현재 제4차 도서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3차에 걸쳐서 있는 사업들을 평가를 해보면 대부분 시설 개설 위주로 하드웨어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주민들 자체의 의견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게 되고요. 부처별로도 현재 이명박 정부 이후로 부처별로 행안부와 국토부가 양분해서 지금 전국에 있는 371개 중에서 반반씩 나눠서 165개, 161개를 나눠서 관리하고 있는 체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인 미만의 섬은 또 빠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섬을 대상으로 되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섬 사회가 이렇게 지금 변하고 있는데 이 정책은 따라가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희망적인 것도 있습니다. 최근에 정책 이슈가 변화하고 있는데요. 2018년도에 섬의 날이 제정되면서 세계 최초로 섬의 날이 제정됐습니다. 이걸 제정을 하게 되면서 섬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말에는 도서개발촉진법이 우리말인 섬으로 섬발전촉진법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섬진흥원이 설립되게 됩니다. 섬에 대한 발전, 또 섬에 대한 통계며 모든 섬주민들의 교육과 관장하는 국가기관이 생긴다는 말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부분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회복 가능한 섬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산이 많이 투여되면 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관심을 갖고 예산을 투여하게 되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예시를 하나 들겠습니다. 서해에 보면 북방 한계선 쪽에 있는 서해 5도에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법이 있는데요. 연평도 해전 이후에 이제 2010년도에 서해 5도 특별법이 제정됐는데 이 특별법의 내용 자체는 남북 분단 현실과 특수한 지리적 여건상 북한의 군사적 위협의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 5도의 주민들의 생산, 소득 및 생활 기반 시설을 확충해 주는 겁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도 해주고 조세 부담도 덜어주고 주민 안전시설도 갖추어주고 정주 생활 지원금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공공요금도 감면해주고 있고요. 또 재밌는 것은 교육 지원도 하는데 이 지역의 출신들, 중고등학교 출신들은 또 대학의 특별한 TO로 갈 수 있는 것까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그래프 보이시죠? 연평면과 백령면, 대청면은 2010년도 이후 제정된 이후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섬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은 그리 많지가 않은데
이렇게 예산을 투여하다 보니까 그 결과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도서개발촉진법의 예산 자체는 10년에 걸쳐서 1조 5천억이 합니다. 대상 자체가 371개입니다. 10년에 걸쳐서 하는데요. 그 사업에 1개 사업들이 이렇게 한술적으로 추계를 해보면 약 3억 정도밖에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서해오도 특별법의 대상이 되는 이 섬들, 백년도, 용평도, 대청도 이런 섬들 자체는 전체 이 발전 계획이 7,500억입니다. 이 도서개발 종합계획의 반 정도가 되거든요. 그 예산에 수혜가 되는 5개의 섬들을 나누게 되면 거의 1년당에 한 150억 정도가 예산이 투여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섬들이 이런 특별법 수준으로 종합정책을 전개를 하면 인구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고립한 그 공간 자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상교통체계를 조금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중에 저는 단기적인 방안들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대중교통수단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게 버스 체계입니다. 버스는 지선 간선 체계가 있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 지선 간선 체계가 대도시는 잘 발달되는데 이걸 그대로 지선 간선을 항로에도 한번 도입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어떤 섬을 가기 위해서는 많은 섬들을 우회하면서 시간적으로 많이 걸립니다. 이것들을 모두를 중심으로 해서 큰 섬들을 위시로 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노선들을 하고 그 큰 섬에서 조그만 섬들을 있게 하는 순환할 수 있는 그 항로 체계를 구축해 준다면 이것들이 해설되고 또 모두를 중심으로 한 그 다도해가 다시 네트워크가 형성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시간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들이 많이 개선될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연안 여객선 공영제가 진행돼야 됩니다. 국가가 이러한 영세한 여객선사를 선사나 노후한 여객선을 다들 국가가 책임받고 해결하면 됩니다. 어떤 경제학자가 세월호 이후에 이거에 예산을 추계를 해보니까 6천억 정도면 해결이 된답니다. 지금 인플레가 됐으니까 한 7천억, 8천억 정도면 이 선사들을 다 매입해서 공영제를 추진할 수 있는데요. 그 예산 자체가 신안에 있는 천사대교의 건설 비용과 맞먹습니다. 그거보다는 안전한 선박 체계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불확실성,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촌 어항 개발이나 어촌 뉴딜 사업 자체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들은 지금 현재적인 수준에서 단순하게 현재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에서만 하는데 이 부분들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침수되는 현상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조제, 방수벽들을 설치를 하고 또 더불어서 개발 지역에 건물 1층을 침수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구조를 형성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책 설계자는 앞으로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변화들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잘 예측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음은 네 번째로 섬발전 정책의 발전 방향성을 재설계를 해야 됩니다. 개발보다는 섬 재생으로 가야 됩니다. 행정기관 중심이 아니고 마을 주민들 중심으로 소규모 사업으로 위주로 가야 되고 섬에 필요한 사업들을 섬 주민들이 직접 개발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해당 섬에만 있는 풍경과 먹거리, 문화들을 스토리텔링을 잘 해서 만드는 게 필요하고요. 지역 맥락에 맞게 경제의 구조도 자연스럽게 변화시켜야 됩니다. 회복 탄력성 있는 섬이 만들기 위해서는요, 조금 섬 사람들의 공유 기반적인 삶을 갖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섬마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섬 지역의 사회경제 조직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요. 마을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마을 기업화를 추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생활 SOC를 마련해 줘야 되고요. 특히 강조되고 있는 섬복지를 추진해야 됩니다. 섬복지라는 것은 섬만의 특수한 것이 아닌 가장 좋은 모델들이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충남의 보령시에 있는 장고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은 기본소득을 지금
지금 정권에서 많은 얘기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한 내용들을 실험하고 실시하고 있는 곳입니다. 섬에서 사는 사람들이 모두 공동 채취해서 그 분배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연금 체계까지 돼서 나이 드신 분들한테도 혜택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흑산도에 보면 대둔도라는 흑산면에 대둔도라는 섬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 무인 점포를 운영하면서 섬의 노인들이 이렇게 도해지에서 물건을 살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실험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섬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들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 자체는 섬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자본주의에서 해결할 수 없는 수단들을 조금 고민하고 주민들이 서로 해결할 수 있고 주민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먼저 된 다음에 국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